한일 수교가 되지도 않은 1958년 한국으로 귀향했습니다. 일본에 제법 많은 기반을 마련했지만 수교가 회복되기까지 다시는 일본에 돌아가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몇 년 후 김재현 작가는 태어났습니다. 아버지는 오사카에서 공업전문대를 나왔고 당시로서는 고급 기술인 만년필을 만드는 기술을 가지고 공장을 차렸습니다. 하지만 61년 모나미 볼펜이 나오면서 만년필은 결국 사양산업이 되었고 그 일로 술로 세월을 보내던 아버지는 중풍을 얻어 결국 몸져 눕고 말았습니다. 그때가 1971년. 소년 김재현은 가족을 먹여 살리기 위해 길거리에서 신문을 팔아야 했습니다. 고학년이 되자 오후 수업 때문에 신문을 팔 수 없게 되자 껌을 팔기 시작했습니다. 중학생이 되자 껌을 파는 것이 창피해서 버스에서 볼펜을 팔아야 했습니다. 어릴 때 읽은 책 중에 에디슨이 어린 나이에 기차에서 신문도 팔고 행상도 했다는 글을 읽고 부끄러움을 이기고 야간 고등학교에 갔습니다. 사춘기와 청년기. 부산 공업고등학교 야간고 학생으로 다닐 때는 부산 남포동에서 구두를 닦았습니다. 그렇게 어렵게 살았지만 미대를 가기 위해 1980년 대학 진학을 준비하던 그해 이번에는 어머니에게 중풍이 찾아왔습니다. 한겨울 연탄을 갈다가 그만 물을 엎질러 그 물이 폭탄처럼 덮쳐 3도 이상의 화상으로 입원했고 그 충격으로 뇌출혈이 일어나 중풍이 온 것입니다. 결국 두 분 다 중풍으로 몸져 놓은 가정에서 부모들을 공양하느라 대학 진학도 포기하고 좌절하던 그때 자살을 결심하다 마지막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교회로 갔다가 회심을 하고 미대를 가는 꿈을 포기하고 신학을 하게 됩니다. 목회자로 작가로 반평생. 1986년 결혼을 한 이후 3번의 개척교회를 합니다. 중간에 2번 정도 쉬었던 것을 빼면 거의 30년을 목회자로 살아왔습니다. 한때 인터넷 방송국을 한다고 전 재산 3억을 투자해 날리면서 잠시 어려웠던 적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어려운 시기에 쓴 4권의 책이 히트를 치면서 이래야 스타 작가가 되었습니다. 교과서에 등재된 책 16살 내 꿈이 평생을 결정한다란 책이 1년 만에 30만 부가 팔렸습니다. 2006년의 일입니다. 2007년에는 사춘기 아들과 함께 고향인 영덕에서 부산까지 180km를 도보로 걸으면서 쓴 기행기가 7만 부가 팔리면서 당시 문화부 장관 추천 도서가 되어 전국 학교 500군데에 보내지게 되었습니다. 그 덕분에 각종 지방 방송국과 학교 기관들로부터 강연 문의가 쇄도했습니다. 그 후에도 10대에 꼭 해야 할 33가지란 책과 주니어 생각의 탄생도 연이어 히트를 쳐서 현재 거민정 교과서에 등재되는 영광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NGO 대표로 거듭난 시기. 김재현 작가는 목사로 또 NGO 대표로 활약하게 됩니다. 그이가 어느 정도 안정을 찾아가던 2010년경 우연히 들은 캄보디아의 한 학교에서 충격을 받게 됩니다. 학교라고 소개해 찾아가고 왔는데 30평도 안 되는 반잣집에 다락까지 만들어 교실 3개를 만들고 그곳에서 유치부에서 2학년까지 공부를 하고 있었습니다. 학교 허가가 나왔느냐고 물어보니 조건으로 허가는 했는데 학년이 올라갈 때 교실 6개를 더 만들지 못하면 학교 허가가 취소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새까만 아이들, 오직 눈만이 하얀 그 아이들을 보면서 김재현 작가는 어릴 적 자신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한 가정이 위기에 처할 때 가장 큰 투자는 교육입니다. 한 나라가 위기에 처할 때 가장 큰 투자 역시 교육입니다. 그 길로 돌아온 김재현 대표는 남은 인생의 목표를 수정합니다. 그냥 훌륭한 목회자가 되겠다는 생각을 버리고 가난한 나라에 학교 100개를 세우겠다는 황당한 목표를 세우게 됩니다. 최근 코로나로 인해 이동에 어려움이 있기 전까지 10수개의 학교를 세우는데 직간접적인 기여를 하게 됩니다. 시민단체와 정치의 길.
그리고 2017년 박근혜 대통령 탄핵 사태를 계기로 소위 태극기 전세가 되어 결국 인생의 마지막은 정치를 해야겠다는 꿈을 현실로 옮기게 됩니다. 2019년 문재인 하야 집회 충청 세종대표, 김문수 지사와 자유통일당 창당, 2020년 윤사모 조직, 2021년 최민호 시장 후보 지지 및 시민활동 등으로 지역의 기반을 다져온 김재현 대표는 현재 세종 미래전략포럼 공동대표, 프라미스 코리아 NGO 대표, 자유학교 입법청원 국민운동본부 대표, 자유민주시민연합 공동대표 등 정치의 세계에서 가장 중심적인 시민활동으로 지금까지 활동하고 있습니다. 세종에 뼈를 묻겠다. 2011년 세종에 이사온 김재현 대표는 스스로를 세종시 원주민이라고 말한다. 올 들어서만도 비단금강 살리기 위한 대청소 작업에 70여 명의 특임대원들의 자원봉사와 더불어 금강을 청소했습니다. 그리고 폭염이 자결하는 7월 세종시청 광장에서 세종보 존치를 위한 무기한 단식에 들어가 청와대로부터 세종보를 연말까지 연구 닫겠다는 응답을 받았습니다. 이윽고 일어난 궁평 제2지하차도 참사 때는 청주 오송 시민단체들과 힘을 모아 현장에 3일 밤낮으로 시민수습 대책 공부를 꾸려 마지막 희생자가 발견될 때까지 현장을 지켰습니다. 그뿐 아니라 희생자의 아픔을 위로하기 위해 환경부 앞에 시민 분향소를 자비로 꾸려 한 달여간 상주 노릇을 자처하고 있습니다. 2024년 총선을 앞두고 오랜 고민 끝에 결단을 내린 김재현 대표는 누구보다 국민들과 시민들의 마음을 읽고 위로해주는 정치인으로 여생을 보내고 싶다고 합니다. 그를 많이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녀로는 첫째 사위 목사, 둘째 사위 교수, 셋째 아들 한의사, 손자 둘, 손녀 둘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김재현 목사님의 북토크 아트페어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김재현 목사님은 저와 함께 활동도 많이 하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그림도 잘 그리시는 줄 몰랐습니다. 오늘 아트페어에는 3년 동안 세종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많은 아름다운 그림들을 오늘 전시하게 되었습니다. 정말 축하를 드립니다. 그림만 또 잘 그리시는 것이 아니라 30년 동안 매년 30권씩 100권 이상의 책을 썼습니다. 베스트셀러 작가입니다. 뿐만 아니라 교과서에도 이 글이 실렸습니다. 아주 명문장입니다. 이렇게 쉬지 않고 어떻게 글도 많이 쓰시고 훌륭한 글을 쓰시고 또 그림도 잘 그리는 다재다능한 김재현 대표님은 지난 대통령 선거 때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을 위해서 열심히 뛰고 지금도 윤사모의 대표로서 활동하고 계십니다. 또 세종시장 최민호 시장의 당선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셔서 최민호 시장의 인수위에 자문위원도 하셨습니다. 이렇게 세종시를 위해서 또 대한민국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고 글을 쓰고 그림을 그리시고 또 이제는 정치에까지도 관심을 가지시는 다재다능하고 능력 있는 정말 모든 면에서 우리 세종시민의 큰 사랑을 받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김재현 대표님의 북토크 아트페어 진심으로 축하드리면서 세종시민 여러분들의 많은 사랑을 부탁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축하드립니다. 김재현 대표님은 세종미래전략포럼 청년을 이끌어가시는 등 세종시 발전을 위해 많은 헌신을 하고 계심을 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대통령실에 근무할 때 세종에 관한 현안을 생기며 김재현 대표님께 자문을 구하며 많은 도움을 받았던 기억이 납니다. 당시 세종을 각별히 아끼는 대표님의 자세를 보고 이런 분이 세종을 위해서 큰 일을 했으면 하는 생각을 해보기도 했습니다.
북토크에 참석하신 많은 분들의 의미 있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계속해서 세종을 사랑하는 뜨거운 마음과 열정으로 세종시 발전을 앞장서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교과서 등재 작가 김재현 선생님의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국가 경영 수업 북토크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바쁜 행정에도 참석해 주신 내외 귀빈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좋은 책은 좋은 친구와 같다 라고 했습니다. 우리들이 좋은 친구들을 만날 수 있도록 이번 행사를 마련해 주신 김재현 베스트셀러 작가님과 또 대경 복스, 또 대경 아트 등 관계자 여러분들의 노고에 치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교과서 등재작가 김재현 선생님은 지난 30여 년간 1년에 3권씩 100여 권의 책을 쓴 자타가 공인하는 베스트셀러 작가입니다. 중고등학교 국어와 또 도덕 교과서에 총 9꼭지의 글이 등재된 정말 유명한 인사입니다. 김 작가가 출판한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국가 경영 수업이 대박 나기를 기대합니다. 오늘날 대한민국이 세계가 인정하는 문화예술 강국이 된 것은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창작에 힘써온 문화예술인 작가분들의 열정과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여러분, 책은 지식의 보고죠. 독서는 창의력과 상상력을 키우는 밑거름이 됩니다. 독서의 중요성은 누구나 알고 있고 또 권장하지만은 막상 이를 실천하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특히 인터넷 또 스마트폰, 소셜 미디어가 대중화되면서 책 읽는 습관은 더욱 멀어지고 있습니다. 정보통신 기술의 발달과 활용도 매우 중요하지만은 한 권의 책이 인생을 바꿀 수도 있다는 그런 말처럼 독서는 또 다른 큰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정보통신 강국인 동시에 이제는 세계 최고 수준의 독서 강국이 되어야 합니다. 제가 국무총리 재직 시절에 대한민국 문화 융성의 차원에서 독서 문화를 확장하고 또 책을 손쉽게 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출판문화 산업 육성 등의 심려를 기울였던 바가 있습니다. 우리는 오랜 역사를 통해서 책을 좋아하고 또 독서를 즐기는 그런 좋은 전통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한글로 대표되는 빛나는 언어 문화의 전통이 있습니다. 이러한 언어 문화의 바탕에는 훈민정음을 창제하여 문화의 기틀을 세우고 또 인재, 출판 문화를 꽃피워 정말 풍요로운 문화의 시대를 열었던 선조들의 미래에 대한 해안과 또 문화에 대한 자부심이 있었습니다. 선비 정신은 책 읽기를 제1의 덕목으로 삼았으며 민간에서 책을 발간하기 위해서 만들었던 유교 책판이 세계 기록문화 유산에 등재되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빛나는 좋은 전통을 되살린다면 우리는 더욱더 풍요로운 삶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좋은 책을 읽었을 때 또 귀한 책을 선물 받았을 때의 그 벅찬 감동은 오랫도록 마음에 남게 됩니다. 독서는 가장 좋은 생활 습관입니다. 우리 모두가 책을 사랑하고 책 읽는 사회를 이루기 위해서 함께 힘써야 합니다. 오늘 이 자리가 책을 통해서 더욱 지혜롭고 풍성한 미래를 열어갈 것을 다짐하는 매우 뜻깊은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연말이 성큼 다가왔습니다. 이 자리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의 건강과 가정에 행복이 늘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선교를 다녔던 두 분의 성악가가 있습니다. 한 분은 장동일 교수님, 한 분은 김성록 테너 가수입니다. 그래서 한 2달 전에 맞춰놨는데 성관위에서 전화가 왔어요. 그분들이 너무 유명해서 노래를 부르시면 선거법 위반이 됩니다.
야, 이 선거법 고쳐야 돼요. 뭐 앨범을 내신 적도 없고 뭐 유명 가수로 하기에도 아직 그런 분들인데 다만 텔레비에 자주 나왔다는 이유 때문에 못하게 해서 그래도 오신 분들에게 노래를 한 곡은 불러야 이게 맛인데 그래서 제가 여러분하고 한번 합창하는 마음에서 제가 전직이 목회자다 보니 동창회 가면 꼭 술 먹어라, 노래방에 가자, 노래 한 곡 해봐라. 이게 참 난감해요. 그래서 이때를 위해서 꼭 부르는 노래가 하나 있습니다. 왜냐하면 등대직이라는 노래인데요. 제 일평생에 나는 등대 같은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이런 마음으로 불렀던, 그리고 가사를 안 보고도 부를 수 있는 유일한 곡입니다. 같이 한번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음악 한번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얼어붙은 달그림자. 여러분 박수 부탁드립니다. 같이 불러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박자가 잘 안 맞아요. 맞나요? 정대식이? 아니 말고 트로트 같은데요? 이거 말고 노래가 아니라 트로트 같은데요? 그 다른 게 매기의 추억을 해요. 매기. 간이 그게 얼어붙어 옛날에 금장님 동산에 몰던 몰래방아 소리 들린다. 매기 내 사랑하는 친구야. 매기의 추억이었습니다. 한곡 더 하실 거죠? 제가 보시면 알지만 하나님이 재주를 다 주진 않으셔요. 그림도 좀 그리고 글도 좀 쓰고, 그러니까 노래만 못 부른다니까. 자, 괜찮았어요? 너 시간 넘어가서 안 돼요. 시간 넘어. 자, 이제 그대로 좀 진행해 주십시오. 원래 선배 한 분 원래는 매기의 추억에 이어 등대지기 했는데 그 다음에 트로트 장밋빛 스카프 여러분 좀 듣고 싶지 않으세요? 네. 장밋빛 스카프 한번 목사님께 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여인을 그리면서 부르시는 것 같은데요. 장밋빛 스카프면은 제가 이 노래를 좋아하게 된 이유는 제 선배님이 그렇게 좋아하는 노래예요. 원래 그 서현 학원 이사장이신 김성기 목사님 모시기로 약속했는데 5시에 오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왜 이 노래를 좋아하냐면 윤향기 목사님이 부르시기 때문에 좋아해요. 아시죠? 네. 제가 뭐 연인이 있는 거, 저는 평생에 연인 하나밖에 없었어요. 22살 교회 청년에서 회장할 때 부회장이었던 안인숙 씨를 꼬셔가지고 26살에 결혼해서 강제 결혼해가지고 2녀 3남을 낳았는데 그 정인이 여기서 우리 항정구 사무관님 어디 있어요?
황정우 사무관님 가셨나? 여기. 저기 계시네. 저분이 제가 회장할 때 제 위에 상황하셨던 분이 한번 일어서 주세요. 일부러 부산에서 오셨습니다. 우리 저기 뭐야 송민환 사무관이고도 아주 잘 아시는 사이입니다. 네, 그래서 일부러 정인 맞죠? 저 바람 피운 적 없죠? 그거 몰라? 그건 모르겠네. 없어. 장밋빛. 아 그래요. 저분은 노래를 저보다 못 불러요. 같이 부릅시다. 내가 왜 이럴까? 내가 왜 이럴까? 오지 않을 사랑을 어디선가 어디선가 웃으면서 와줄 것만 같은데 차라리 그 사랑을 만나지 않았던 이고동이게로 나에겐 없을 그 장님의 색깔만 보면은 내 눈은 빛나네. 흐름이 멈춰지네. 어쩌러저난 이 마음을 어떻게 달래보나. 생각을 말아야 돼. 내가 왜 이럴까? 감사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100권씩이나 쓰게 됐는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에게서 책은 호구지책이었습니다.
뭐든지 호구지책이 될 때는 방도가 나와요. 전도사로 나갔는데 첫 월급이 13만 원이었습니다. 1986년. 그러니까 그때 제가 디자인 회사에 근무했었는데 디자인 회사에 근무할 때 20만 원 줬는데 그 회사를 그만두고 신학을 하고 전도사로 갔더니 13만 원으로 깎였어요. 그 13만 원이면 뭐냐? 그때 쌀 한 포가 한 2만 원 정도였어요. 그러니까 20kg를 두 포 사고 정말 호구지책밖에 되지 않는 그 상황에서 제가 야간 고등학교를 다니다 보니까 공부가 좀 짧아요. 수업이 낮에 공부하는 친구들 8시간 공부하는데 야간반 애들은 6시간밖에 안 해요. 수업이 많이 줄어요. 근데 이제 청소년기니까 공부에 대한 욕구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건 가르쳐 주는 사람도 없고 뭐 학원은 뭐 응감생심이고 그래서 생각한 것이 부산에는 참 좋은 곳이 있는데 보수동 책방골목이에요. 거기 가면 얼마나 많은 옛날 책이 있는지 모릅니다. 근데 주로 가장 싼 책이 지나간 잡지였어요. 그때 실천문학이라든지 뭐 이런 잡지들이 굉장히 가오로들이 삽니다. 그럼 그걸 마르고 닳도록 보는 거예요. 마르고 닳도록. 신앙을 가질 때도 목사님들의 설교를 듣고는 은혜를 못 받았어요. 별로. 제가 건방져서가 아니라 목사님들의 설교가 논리가 별로 없어요. 무조건 믿으라 해요. 청년들에게는 이게 안 좋거든요. 약간 논리를 제시하면서 믿으라. 그래야 공감대를 형성하는데 무조건 믿으라. 믿다 보면 안다는 거야. 근데 나는 알면 믿겠다 주의인데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제 신앙의 한 70%는 독서를 통해서 또 그 증인이 한 분은 있다. 제 청년회장 할 때 앞서 회장했던 우리 황영도 회장님 지금 중국 선교사님도 여기 와 계세요. 박수를 한번 안녕주시고. 예. 저는 거짓말을 못하는 게 증인들이 다 앉아있어요. 내가 여기서 1.1이라고 해서 거짓말하면 이분들이 있습니다 이러면 난 그냥 골로 가는 거예요. 저분이 증인. 제가 얼마나 저만 책을 읽은 게 아니라 청년 활동하면서도 꼭 교회에서 책을 팔아서 읽혔어요. 그래서 책에 대한 그리움이 있었고 그래서 조그마한 책들을 옛날에는 등사를 내서 팔았어요. 만들었어요. 그래서 교회 부흥회를 하면 부흥 강사가 오면 보통 그때는 일주일씩 부흥회를 내요. 그러면 필사를 내요. 앉아서 꼼꼼하게 필사를 해서 그걸 한 주가 지나면 책으로 엮어서 성도들한테 100원씩 받고 팔았습니다. 못 들은 분을 위해서. 그게 내공이었던 것 같아요. 내공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처음에는 23살에 젊은이에게 전도를 하는 전도 수첩이라는 40페이지짜리 소책자를 산 것이 처음이었어요. 전도 수첩. 그리고 이게 한 8,000부가 팔렸어요. 그 두 번째 양육 수첩이라고 또 한 권을 썼어요. 그것도 한 4,000부가 팔렸어요. 그래서 제가 책을 쓰는 길로 가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한 권, 두 권, 지금 뭐 재판되고 없는 책도 쓰도록 하겠죠. 인터넷에 지금 판매되고 있는 책을 보니 한 50종이 되더라고요. 그냥 팔리는 게 아니라 대부분 절찬 판매 중입니다. 절찬 판매 중입니다. 네, 그런 시간들이 겹쳐서 책은 참 쓰기 좋은 게요. 저는 집에 가서 한 9시나 10시 되면 잠자기 전에 잠을 초청하는 친구로 글 쓰는 거랍니다. 보통 하룻밤 있으면 한 30페이지 써요. 그러면 한 달이면 책 한 권을 뚝딱 써요. 근데 그것도 이제 훈련이 되다 보니까 거의 누가 책을 부탁하는 경우가 저는 참 많아요. 그래서 많은 정치인들이 책을 대필해드렸는데 그 책을 쓰는데 가장 빨리 써드린 거는 항우여 국회의장이었던 분입니다. 대표도 있죠. 당대표도. 그분이 장로님이시잖아요.
군난 출판사를 통해서 목사님 항우의 대표가 이번에 국회의원 나오려고 하니까 보름 만에 책을 하나 써야 된대요. 가능합니까? 가능해. 홀. 그래서 그분 사무실 국회에 가서 앉아가지고 그분은 얘기하고 나는 타이핑 치고 그래서 보름 만에 책 한 거 만들어 드렸어요. 네,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김영진, 이제 뭐 은퇴하셨으니까 제가 실명을 그려도 괜찮을 거예요. 김영진 의원 알죠? 강주에 그분도 한 달 만에 써드렸어요. 그분은 책이 두꺼워서 왜 5.18 얘기가 자기 얘기를 넣어야 되니까 자료를 조사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한 달 걸려서 뚝딱 만들어 드렸어요. 그렇게 내공이 쌓이다 보니까 제 책도 많이 썼지만 흔히 말하는 대필 작가로 살아온 세월이 한 30년이에요. 한 그분들 대필해준 것 같지만 한 300건 될 거예요. 근데 그게 내가 이름이 들어갈 수 없고 서문에 뭐라고 들어갈까요? 김지연 작가의 도움으로 이 책을 썼습니다 하면 다 내가 쓴 거예요. 그래서 평생에 이렇게 업으로 삼다 보니 어느새 이것도 하나의 실적이 되어서 여러분 앞에 자랑 아닌 자랑을 하게 되십니다. 대답이 됐나요? 아유, 훌륭하십니다.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그 100권 쓴 게 아니고 그러면 300권 이상 누군가를 위해서 또 꿈꾸는 정치는요, 정치가 필요 없는 세상이에요. 저는 평생을 목회자를 하면서도 행복했고 선교 동원가라 표현했는데 선교 사역을 돕는 일도 너무 행복했어요. 작가로도 너무너무 행복했어요. 그리고 저희 집사람이 늘 칭찬하는 게 뭐냐면 당신은 아프리카에 가서 시베리아에 가서 냉장고 팔아먹을 사람이고 아프리카에 가서 온장고를 팔아먹을 사람이라고 저를 칭찬했어요. 그 정도로 저는 삶이 재밌게 살았어요. 왜? 20살에 회심을 하고 살아있는 진리 되시는 그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아무것도 부러운 게 없었어요. 그런데 아멘. 거의 전도하려는 건 아니고 오해하지 마시고 오늘 전도 집회는 아니니까 그쪽으로 안 가겠습니다. 그런데 왜 내가 갑자기 시민단체를 하고 정치를 하느냐? 2017년 사건입니다. 누가 넘어갔죠?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을 당했어요. 제가 그때 우리 교인 중에도 촛불 집회로 가는 분이 있었어요. 왜 가냐고 물어봤더니 요즘 젊은이의 대세래요. 화가 나는 거예요. 한번 가봤어요. 근데 집회하러 온 게 아니고 놀러 나왔더라고. 오뎅 먹고 뭐 놀고 그걸 위해서 찍어서는 마치 박근혜 탄핵하러 나온 것처럼 그렇게 언론이 쇼를 하더라고요. 근데 다행히 얼마 안 가서 박근혜 탄핵 반대 집회를 하더라고요. 제가 그때를 나가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내가 자꾸 가니까 사춘기를 막 지난 대학생 우리 아들이 아빠 자꾸 그런 데 가면 목사님이 정치적인 성향에 빠지면 나중에 싫어해요 그러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 말이 다 맞는 건 아니에요. 근데 대충 맞습니다. 다 맞는 건 아니에요. 내 주장이니까. 아들아, 나는 대통령이 탄핵당하는 게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왜? 우리는 왕권을 이기기 위해서 민주주의를 만들었다. 그래서 5년 동안 이 왕권을 누구에게 주는 게 대통령이 주는 게 민주주의 대통령제예요. 그러니까 5년 동안은 뭐예요? 정권을 준 거예요. 맞죠? 그래서 5년 동안 정권을 줬을 때 그가 잘했느냐 못했느냐는 언제 판단하면 됩니까? 끝날 때. 퇴임하면 재판하면 돼요. 그죠? 그런데 없는 죄를 만들어서 뭐예요? 중간에 끊어서 그를 탄핵시킨 건 뭐와 똑같으냐? 근위를 무너뜨린 거예요. 맞습니다. 우리는 근위주의는 절대 좋아하면 안 됩니다. 근데 근위는 무시하면 내가 당해요. 예를 듭시다. 내가 아들에게 비유를 들었어요. 호수공원을 돌면서 아들아 잘 들어봐. 아빠도 한 아버지로 살면서 생활인으로 경리인으로 살다 보면 범죄자가 될 수 있어. 실수도 할 수 있고 또 우리가 가장 싫어하는 성범죄를 저지를 수도 있어. 왜? 아빠도 남자니까. 근데 아빠가 세상이 천일공노한 죄를 지었다고 해서 아빠의 근위가 탄핵되면 되냐 안 되니? 안 되죠. 그렇죠?
건의라는 것은 세워줘야 되는 거예요. 내가 남의 건의를 세워줄 때 그가 내 건의를 세워주는데, 아시잖아요. 쓰레기 같은 이 좌파들은 건의를 무너뜨리고 무시해버립니다. 그렇다고 그들이 건의가 있습니까? 아니었잖아요. 아니잖아요. 우리 봐왔잖아요.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이 건의에 대한 도전을 하는 자들, 여러분 남성의 건의와 여성의 건의는 완전히 틀려요. 근데 이걸 자꾸 합치자는 거예요. 그죠? 생명의 건의는 특별한 거예요. 없애자는 거예요. 안 돼요. 그래서 이 건의에 대항하여 싸워온 세월이 오늘 제 자리에 저를 여기에 세웠는데, 그동안에는 많은 정치인들을 후원했습니다. 여러분, 이 천하의 김문수가 왜 저한테 축사를 할까요? 축사를 보내는 분이 많았지만 길에서 다 잘랐어요. 왜 그렇게 했어요? 이분을 세워드리려고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겠어요. 근데 어느 날 보니까 제가 쫄리더라고요. 아마 여기 있는 우리 애국동지들은 제 말 이해할 겁니다. 어느 날 한 표 주세요, 도와주세요, 잘하겠습니다 하고 세워드리고 나면요, 딱 당선되고 그 자리에 앉으면 한 달은 아이고 예 고맙습니다 하다가 딱 보면 연락도 안 돼요. 맞아요. 맞아요, 안 맞아요? 맞아요. 이거는 정치가 아니에요, 여러분. 정치를 빙자한 수탈입니다. 그들이 돈을 썼던 적이 있어요? 여기서 버스를 대절해서 강화문을 3년을 다닐 동안 20대씩 데리고 갔는데, 그들이 고맙다고 와서 인사한 적이 있어요? 없어요. 지가 잘난 줄 알아요. 그래서 저는 누군가는 쪼리 한 번은 가야 된다. 맞습니까? 박수. 고대 그리스 아테네전과 똑같았어요. 도편제라고 해서 도자기의 파편에 표시를 해서 왕을 뽑다가 대의원을 뽑다가 어느 날 그것조차도 안 해버리고 어떻게 합니까? 이거 필요 없어 하고 이제는 사람을 내쫓는 추방의 용도로 쓰기 시작하면서 정치를 기족의 정치로 가져간 것이 가두정치라고 합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정치는 엘리트 정치고 판사, 검사, 변호사의 정치예요. 그들이 생활을 해봤습니까? 저처럼 신문을 팔아왔습니까? 돈을 벌어왔습니까? 그들이 앉아서 대한민국 대표가 앉아있으니까 우리는 아무 의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이거 바꿔야 된다, 여러분. 이번에는 바꿔야 됩니다. 그러려면 뭐 해야 됩니까? 밑으로부터 경선해야 됩니다. 아멘. 밑으로부터 프라이머리, 아시잖아요? 오픈 프라이머리. 자꾸 내려꽂으면 안 돼요. 그러면 국민들이 하나요. 이를 위해서 여러분 힘과 에너지들을 소진하시고 결집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